안녕하세요. 소마입니다. 제가 2주 전쯤에 질문을 받는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답해보고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밀크티도 한 잔 타왔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던져주신 질문에 제가 읽어왔던 책의 문장들을 인용해서 답변을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책이 이쪽에 엄청 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여튼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고 어떤 생각을 하며 버티셨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바로 떠오른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은유 작가님의 쓰기의 말들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걸 고등학생 때 읽었어요. 이 중에서도 굉장히 초반부에 제가 정말 아끼는 문장이 있거든요. 27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나를 본다. 비교적 생활이 안정된 시기의 글쓰기 욕망은 순했다. 영화나 책 읽기 같은 문화생활 향유의 후기였다. 쓰면 좋지만 안 써도 무방한 글. 향유의 글쓰기. 내가 글을 부렸다.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릴케의 표현을 빌리자면 글을 쓰지 않으면 내가 소멸될 게 분명했다. 생존의 글쓰기. 글이 나를 쥐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했어요. 생존의 글쓰기. 제가 앞서 언급을 했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힘든 학창시절을 겪으면서 일기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써야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생존하기 위해 글을 쓴 것에 가깝지 않았나 싶어서 아마 고등학생 때부터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었나 봐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공감하는 글입니다. 그때 써놨던 일기장들을 쭉 보면 언제 힘들었고 언제 좀 덜 힘들었는지가 보여요. 그게 일기를 자주 썼으면 힘들었다는 거고 좀 뜨문뜨문 썼다. 그러면 좀 그래도 살만했나? 이런 느낌? 그 당시에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일기를 안 썼다. 나 나름 살만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적어둔 것도 있고. 네, 저는 쓰면서 버틴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든 뱉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뱉어낼 방법이 기록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니면 조금 건강하지 못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그 시기를 버티는데 기록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버텼냐는 질문도 해주셨는데 요거에는 최진영 작가님의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가 이번은 아닌가? 원도라는 제목으로 리커버 되었죠. 여기에 80페이지. 그날부터 동일한 질문이 조금씩 다른 어투로 원도를 지배했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이것이 아니다.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이것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최진영 작가님
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의 전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바로 떠올라서 가져왔고요. 이번에 굉장히 멋들어지게 제목도 바뀌고 커버도 바뀌고 해서 이걸 가져와 봤고요. 정말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나는 왜 안 죽고 있지?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아니었어요. 왜 죽지 않았지? 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왜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만 하루를 버텨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어지는 하나의 책이 또 있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의 인생 노트라는 책에 230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절망을 끝내는 법이고요. 내용은 굉장히 짧게 있는데요. 읽어드리자면 절망에는 끝이 없고 자살로는 절망을 끝내지 못한다. 스스로 기운을 차려서 끝내는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되게 믿으려고 애썼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유일하게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이 말하잖아요. 자살로는 절망을 끝낼 수 없다. 스스로 기운을 차려서 끝내야 된다. 그래. 자살로는 끝나지 않는구나. 사실 좀 의아했어요.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믿으려고 애썼어요. 자살로 인해 나아지는 게 없을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가 나에게 올 행복? 좋은 거? 다 맛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스스로에게 셀프 세뇌를 하며 그 시기를 버텼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겐슈타인의 인생 노트 이 책에서 하나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81페이지의 제목은 정신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 먼저 끝날 수 있다. 라는 제목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비트겐슈타인이 쓴 편지의 일부라고 하네요. 나의 정신은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렇다고 불평하는 건 아니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는 않으니까. 인생은 결국 한 번은 끝나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정신적인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보다 먼저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저는 19살 때 제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죽었어야 맞고 그때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 뒤에 붙였던 게 이 삶은 덤이다. 보너스다. 그냥 보너스처럼 주어진 거니까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망하면 죽자. 이게 저의 삶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차지했던 가치관인데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왜냐면 저의 정신적인 생명은 19살 때 죽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네. 그래서 이 구절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이고 여기다 둬야겠다. 그때는
요런 느낌으로 삶을 살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실비아 플라스의 에어리얼이라는 제목을 하고 있는 시집인데요. 여기 수록된 아빠라는 시가 있어요. 그 아빠라는 시편에서 중간에 요런 부분이 있는데요. 내 예쁜 붉은 심장을 물어뜯어 두 동강 냈잖아요. 그들이 당신을 묻었을 때 나는 10살이었어요. 20살 때 나는 죽으려 했지요. 그리고 당신에게 돌아가려 했어요. 뼈라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포대자루에서 끄집어내 악교로 이어붙였어요. 여기서 또 공감이 갔던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죽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저를 포대자루에서 끄집어내서 막 이어붙여 놓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타의로 인해서 삶을 살고 있는 느낌? 나는 죽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붙잡지?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한테 살라고 하지? 나는 너무 아픈데, 난 그만하고 싶은데 왜 나를 자꾸 살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기를 견뎠던 것 같아서 이 책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어떻게 회복하셨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회복을 한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회복이라는 것이 되게 회복 아님, 회복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이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렴풋이 알겠는 건 뭐 좋아하는 걸 찾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 뭐 그런 진짜 상투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루어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회복했다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는 한강 선생님의 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라는 시집에 수록된 회복기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80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짧은 시라 낭독을 해볼게요. 이제 살아가는 일은 무엇일까? 물으며 누워있을 때 얼굴에 햇빛이 내렸다. 빛이 지나갈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 가만히. 요런 회복기의 노래라는 제목의 시편이 있습니다. 되게 이 이미지적인 느낌이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이제 살아가는 일은 뭘까? 물으며 가만히 있으니 햇빛이 차분하게 샥 내려오는 것 같았고 나는 그 상황에서 눈을 감고 그저 가만히 있는 느낌? 사실 앞서 말한 듯이 회복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저는 아마 조금 있으면 다시 힘들어할 거예요. 지금은 살짝 괜찮은가? 하는 약간 오만한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늘 그랬듯이 전 다시 힘들어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것, 조금 회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힘듦, 그 우울함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주 조금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하면 뭘 해야 하는지. 저는 보통 저녁이나 밤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일찍 잔다거나 제가 피곤한 것과 우울한 것을 약간 혼동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일정 분배를 어느 정도 피곤하지 않게 잘 한다거나 좀 피곤한데 우울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때 내가 이게 피곤한 것과 착각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기댄다거나 그러지 못할 상황이라면 글을 또 쓰고요. 그렇게 뭔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햇빛이 구름에서 살짝 거치고 샥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소마님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앞서 말한 것처럼 19살 이후의 삶은 덤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때 저는 정신적으로 이미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보너스로 주어진 거다. 나 그냥 막 살다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망하면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게 삶이 덤이 아닌가? 그냥 삶인 걸까?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가져온 책으로는 이것도 한강 선생님 디에센셜인데요. 디에센셜은 역시 산문을 읽는 재미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356페이지에 있는 요 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요게 요 책의 마지막 글이에요. 그렇게 덤으로 내가 생명을 넘겨받았다면 이제 그 생명의 힘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생명을 말하는 것들을 생명을 가진 동안 써야 하는 것 아닐까? 허락된다면 다음 소설은 이 마음에서 출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제 삶이 20살 이후부터 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이게 만약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덤이라면 그렇게 생명을 이어받았다면 생명을 말하는 것,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노래하는 것을 생명을 가졌을 때 난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내 몫인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으로 좀 삶을 많이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덤이었어. 다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덤이 주어졌으면 생명을 이어받았으니 생명스럽게 살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버티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을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기도 하다. 조금은 삶, 생의 방향에서 죽음을 바라보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와 화해? 저는 잘 못했습니다. 진짜 상투적이라 하기 싫은 말인데, 입 밖으로 뱉으면서도 너무 하기 싫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 이 말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뭐가 괜찮아? 이러면서,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랬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아니에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너 막 3년 전에 한 고민 기억나? 안 나잖아. 너 지금 고민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내가 3년 전에 한 고민 걱정? 기억나는데? 이렇게 이랬거든요, 저는. 네, 저는 지금 저 기억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어 했고, 정말 죽음과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떤 노래를 들었고,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상당 부분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기억 안 나는 일이 될 거야. 이거 다 잊혀져.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아직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조금 나아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아직 바보이기 때문에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는 게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버팁시다. 버팁시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정말 아프다고 생각하고서 한 5, 6년이 지나서야 였거든요. 물론 누군가에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누군가에게 너무 긴 시간일 수도 있겠죠. 저에게는 되게 긴 시간이었거든요. 5, 6년의 시간이. 근데 하루하루를 안 죽고 있다 보니 조금 나아졌다? 정도의 느낌이라 어떤 면에서 좀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좀 예쁘게 봐줄 수 있는 시기?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팁시다. 조금만. 진짜 조금만. 하루씩만 더 버팁시다. 요것에 관련된 책으로는 제가 이걸 고등학생 때 읽었었는데 한성희 아마 의사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작가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261쪽에 이런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능력을 넘어서는 지나친 목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작은 과제 앞에서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하는 무력감을 학습하게 된다. 앞서 말했던 학습된 무기력이다. 어려서 발목이 묶인 코끼리는 다 자라서 제 발목의 끈을 끊어낼 힘이 있어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면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저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같거든요. 정말 그때 당시에도 수업 시간을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에게 학창시절은 뭐랄까 실패의 연속 같았어요. 계속해서 실패만 하는.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앞으로도 못할 거야. 나는 절대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몇 페이지 앞에 보면 228페이지에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다가올 미래에도 반복될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걸 되게 믿기 위해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애를 썼는데 그것들을 조금씩 계속해서 믿기 위해 애쓰다 보면 시간들이 흘러 있을 거고 그 시간들이 흐른 것에 조금 더 자라고 성장하고 지혜로워진 나라면 지금의 나를 안아줄 거예요. 화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어떤지 궁금해요. 부모님과의 관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밝히고 싶지는 않고요. 가져온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이 질문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져온 책은 유진목 작가의 거짓의 조금이라는 책이고요. 거의 후반부에 155페이지네요. 엄마에게 라고 시작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서 좀 마음에 닿았던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엄마는 알고 있어? 내가 오랫동안 비참하고 슬픔 속에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고 더 이상 그것을 빼앗길까봐 걱정하지 않아. 집에 오면 그것이 없을까봐 걱정하지 않아. 자다가 갑자기 맞을까봐 걱정하지 않아. 하지만 그때의 일들은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 엄마는 왜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있냐고 그만 잊어버리라고 했지만 불어있지 않는 것이 아니야. 기억은 생겨난 그대로 거기에 있을 뿐이야.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엄마가 그 시절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엄마 나름대로 바꾸어도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들 테니까. 엄마와 서로의 삶을 나누며 가까이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은 나도 슬플 때가 있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안간힘을 썼어. 엄마를 떠나서 겨우 행복해진 딸의 삶을 엄마가 알게 될 날이 올까? 엄마에게 내가 있어서 좋았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을 나는 알고 있어. 엄마도 언젠가는 엄마가 없어서 행복해진 나의 삶을 알게 되길 바라.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소마님이 이루고 싶은 목표 혹은 꿈이 있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일단 목표는 크게 없습니다. 꿈도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나 꿈을 세워도 아시잖아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뭔가 장기적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가? 5년 뒤, 10년 뒤
이런 저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저도 제가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생각하지 못한 대로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그래서 뭔가 목표나 꿈을 저는 별로 믿지 않는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주어진 하루들, 정말 짧게 한 일주일 정도를 그냥 살자 하면서 살고 있고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냐? 제가 어른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 학생 때 저는 부모님에게서 힘든 기억이 많이 있었고, 또 좋은 어른들도 만나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런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그렇다면 멋진 어른은 뭘까? 그렇다면 좋은 어른? 내가 되고 싶은 어른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한 답변은 찾지 못했어요. 당연하게도. 그럼에도 이제 오늘 마지막 책으로 가져왔던 것은요.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이것도 이제 고등학생 때 읽었는데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건 그거야. 이 문장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고등학생 때 인생책은 호밀밭의 파수꾼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호밀밭의 파수꾼 같은.